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미증시랑 이제 국장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지난주에 이제 그려놨던 라인들이 좀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지할 만한 위치는 이제 11,00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11,000포인트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좀 크게 볼게요. 자, 11,000포인트에서 앞전에서도 계속 꾸준히 지지를 해왔던 그런 위치예요. 그 전에는 좀 저항으로 작용했었죠.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도 겨우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위로 보게 된다면은 11,500포인트에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내용들이 있죠. CPI하고 FOMC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은 두 번의 움직임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 상승을 하더라도 11,500포인트에서 당연히 저항을 맞겠죠. 그 다음에 FOMC에서 뭐 0.5%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0.5% 이후에 이제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 파월 연설에서 만약에 안 좋은 내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또 내려와서 11,000포인트를 또 지지하는 이러한 박스권을 갖다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CPI가 잘 나온다. 위로 상승, 그 다음에 또 이제 FOMC가 잘 나온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또 완전 반대로 본다면은 CPI에서 만약에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깰 가능성이 있겠죠. 깨고 그 다음에 FOMC 좋게 나오면은 뭐 올려주는 어쨌든 두 번의 움직임 정도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11,000에서 11,500포인트 요 움직임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번 움직임에서 12월이죠. 지금 어차피 다 12월이니까 12월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월부터 내년 한 4월까지는 저는 좀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크게 내년 상반기 쪽에서는 크게 반등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상승을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12월에 만약에 하락을 친다면은 솔직한 말로 좋진 않아요.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해주는 그 정도 움직임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하지만 어차피 계속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 최종 금리가 5%대예요. 5에서 한 5.5%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면은 분명히 이미 4%를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지정학적으로 뭐 러시아가 확전이 된다. 아니면은 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좀 고조가 된다. 이런 부분들만 없다면 무난하게 더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1,500포인트 안에서는 이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정말 많이 내려왔을 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 정도 보고 있고요. 국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에 이 2370포인트를 그려놨던 게 주봉상으로 그려놨어요. 자, 주봉상으로 이 부분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선을 갖다가 넘은 적이 없었죠. 매번 20선, 20선, 20선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20선을 갖다가 올라탔고 그 20선을 이번에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일봉으로 갖다 놨을 때는 자, 겨우 지지하면서 금요일날 마무리는 잘 끝났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할 거는 역시나 두 번의 움직임 똑같이 있을 거예요. CPI로 움직이면서 상승을 준다 라면은 요 정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려 하더라도 앞전에 있었던 2500포인트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2500포인트에서. 자, 여기서 또 움직이려면 FOMC에서 좋은 말 해주고 그 다음에 미증시 괜찮게 움직여야지 앞전에 말씀드린 좀 많이 간다라면 2600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2600포인트는 예전에 좀 이렇게 지지했던 위치로 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2500포인트는 앞전에 고점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 역시도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의 움직임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2600까지 가겠지만 반대로 한번 주고 또다시 파월이 안 좋은 말 해가지고 한다면은 자 2300 몇십 포인트 2300 한 70에서 2500 포인트 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자 나스닥 때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다 같이 뭐 두 번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하락 후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상승 후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CPI 뭐 예측은 해보겠지만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CPI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 숫자이기는 한데
또 까봐야지 아는 거여서 이거는 솔직히. 자, 그리고 FMC 여기서는 50bp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50bp는 분명히 나올 거다. 75를 때리기에는 지금 솔직히 좀 어려워요. 자, 50bp 때리고 파월 연설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거기서 움직임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있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에 좀 하락이 있었죠. 보시다시피 국장도 역시나 좀 하락이 있었고, 뭐 크다면 크지만 앞전에 있었던 거 그냥 되돌림 줬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파월 연설 좀 있은 다음에 그대로 빼주는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주 뭐가 있었냐면 그 PMI가 있었어요. 자, 뭐 새해에도 빅스페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11월에 PMI가 전망치를 좀 넘어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걸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어요. 뭐 이걸 반등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뉴스에서는 솔직히 이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50 이상에서는 이제 확장치라는 거는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50 이상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움직임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까 전 싶었는데, 작용을 하더라고요. 하도 볼 게 없으니까. CPI와 FMC가 너무 뒤에 몰려 있다 보니, 좀 볼 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미장에서도. 자, 그래서 서비스 PMI가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나왔었던 거는 PPI가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나왔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시장 전망치를 갖다 좀 웃돈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이걸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냥 앞전에 전달에 있었던 게 8.1%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측한 게 7.2%예요. 근데 7.4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하락은 안 했어요.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한 1% 안쪽에서 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죠. 생각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내려오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마당이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냥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내려왔다,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그렇게 물이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예상치야. 뭐 생각하면서 이제 움직였다지만, 요걸 생각하고서 움직였으면은 지수나 이런 게 분명히 상승을 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상승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뺄 것도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수치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뭐 돌려주면서 막 상승을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저는 나왔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금요일날 12월 이제 뭐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요것도 요걸로 볼게요. 인베스팅에서 뭐 꾸준히 나와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서는 59.1 요 정도가 나왔었고, 이번에 뭐 55를 갖다가 예측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월 24일 날 나오는데, 자, 앞전이 이번에 나왔던 게 59죠. 그러면 그 전에는 56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다, 요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측했던 거는 56.9랍니다. 근데 59가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도 약간 안 좋게 보는 눈빛들이 있지만, 저는 요 구간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봐야 될 게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도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짜잘한 거에도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짜잘한 지표들에도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 내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잖아요, 전부 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박스권 아니에요. 이거 움직여 줄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이제 CPI하고 FOMC가 둘 다 있죠. 자, 둘 다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확실히 방향성을 바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방으로 간다라면은 이제 하단을 갖다가 어디까지 이제 지켜주느냐,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상방으로 간다면은 어디까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실적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것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볼 건 딱 두 개예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갔어? 자, 여기 있네요. 지난달에 이제 7.7%, CPI가 7.7% 나왔고, 이번 예측치는 7.3%가 나왔어요. 근데 에너지 쪽을 보면은 에너지 쪽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11월에.
11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 볼 만해요. 이게 10월 달에는 에너지가 좀 높았어요. 좀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면은 11월 같은 경우에 에너지는 나쁘지 않았어서 어쩌면은 내려가긴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중요하죠. 뭐 7.5가 나온다면 또 이거 뭐 컨센 대비해 가지고 안 좋았다 이러면서 또 올려버 박살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가긴 내려간다라면은 내려가는 속도 차이지 내려간다는 거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7.3까지 달성을 하느냐, 뭐 7.3 이하로 나온다면은 정말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달리겠죠.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갖다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냥 가져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쭉 지나가지고 이게 날짜로 보면 화요일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에 적용되는 거는 수요일 날이 될 거예요. 국장 적용은.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이에요. 이것도 목요일 날 새벽에 파월 연설이 어디 갔어? 자, 금리 인상 결정이 있어요. 0.5%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4% 올렸고 여기서 0.5% 올려가지고 4.5%까지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바로 이어져요. 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야 뭐 부합하는 수치 나오면서 잠깐 뭐 미증시가 잠깐 오르는 그런 모습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설에서 뭐 이제 내년도에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언제부터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되게 괜찮게 좀 갈 거예요. 남은 12월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파적으로 돌아선다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차피 파월이 연설을 하잖아요. 파월이 지난주에 연설했을 때는 이제는 12월 달에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한 번 정도 기대는 해봐요. 근데 뭐 나와 봐야지 하니까 나오면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세계적인 좀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뺏긴 4개 지역이 있었어요. 그 4개 지역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탈환을 다시 좀 했고, 근데 러시아의 그 본토를 갖다가 공격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전쟁이 이제 확전되는 거 아니냐, 더 커져가지고 이거 러시아가 더 밀리게 되면은 뭐 핵까지 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우리는 공격을 못하냐? 라고 했지만 그렇게 전쟁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서방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자,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또 한마디를 하죠. 크림반도는 포기를 못한다. 크림반도 포기하면서 평화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예전에 자신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이건 원래 우리 거였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평화협상을 하면 평화협상을 한다. 그래서 크림반도는 우리 거니까 우린 쳐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검색을 해보면 내용은 이래요. 자,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이제 뺏겼죠.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자, 우크라이나는 여기를 포함해서 모든 영토를 되찾을 것이다. 여기까지 되찾으면 뭐 다 되찾는 건 맞아요. 14년도였군요. 14년도면 뭐 대충 6년, 8년, 거의 9년 맞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병합을 그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크림반도에 이제 타격을 쓰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국제법상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아닌 자국 영토라는 이유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각 차이인데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크림반도를 이미 러시아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죠. 지금 지도상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크림반도 당연히 러시아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네는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뺏긴 거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우리 거다 해서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이 차이는 뭐 서방에서 얼마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더 해줄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약하게 주면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좀 그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푸틴 최측근인데 푸틴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최측근에서 종전선언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자신이 이제 공을 던진 거죠. 니네가 이제 대답을 해봐라 했는데 그 대답이
저거였어요. 대답이 요거였어요. 결국은 그 대답은 크림반도 포기하면서는 이제 평화협상 없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먹어야지 평화협상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종전선언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자, 그러고 이제 나온 내용이 자, 미국식 선제 타격 채택 가능하다. 이제 푸틴 또 이제 핵 위협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방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 우려,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이제 번지지 않을까. 지금 주변국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종전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앞전에서도 핵 얘기를 했다가 종전 얘기를 했다가 또다시 핵 얘기를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생각해 볼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계속 한다면은 솔직히 확전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좀 진정시켜 줘야 되는 건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 좀 진정을 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좀 우크라이나한테 더 이상 이제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적전선에서 좀 제한을 좀 두면서 좀 힘을 빼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움직임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움직임이 안 나오고 같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은 당연히 러시아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핵까지, 뭐 지금도 계속 꾸준히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정말 쓸진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만 안 터진다면은 향후 지수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좀 터지면은 좀 시장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에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뭐 언제는 종전 얘기했다가 언제는 핵 얘기했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갑자기 또 종전 얘기로 또 뭐 재건 얘기로 이렇게 또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 나와요. 방역 완화를 시작을 했죠. 방역 완화를 시작을 했고, 뭐 PCR 테스트 이런 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한다. 자, 경제가 돌고 이제 기업이 돌고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뭐 빗장 방역이든 아니면은 코호트로 이런 식으로 막아놓든 뭐 이제 봉쇄를 계속 해왔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풀리면서 경제는 당연히 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소비도 막 진척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는 이제 정부에서도 금리 완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부동산을 더 구매를 좀 편하게 해준다거나, 그리고 건설 그런 곳에도 지원을 해주고, 정말 여러모로 지금 계속 지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도 좀 많이 살아났어요. 자, 그만큼 또 이제 위안화 가치도 또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중국 방역 이후에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규 감염자예요. 그러니까 방역을 완화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60만까지 올라갔어요. 마스크 쓴 상태로 60만은 올라갔죠. 그 좀 풀어줬더니만,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안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 세계가 이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는 신규 감염자가 늘 거라고 보는데, 극감. 자, 이제 통계를 못 믿는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이건 못 믿겠다는 게, 뭐 일주일 더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더 봐야 된다라면 더 보겠지만, 자, 한국도 그렇고 모든 일본도 그렇고 다들 이거 전 세계 그 모든 국가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한 번은 이거 치고 내려왔거든요. 결국은 전부 다 풀어주는 순간에는, 자,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이제 연일 급감을 해가지고 한때 이제 4만 몇천 명이었었는데 결국은 12,000명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실제 상황 뭐 제대로 반영 안 됐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위드 코로나로 유턴한 중국 경제, 자, 확진자 수에 달렸어요.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확진자 수에 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확진자 수를 뭐 조작이라면 조작이겠죠.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막,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60만 넘어갈 때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또 스스로 방역을 또 하죠. 스스로 안 나가기 시작하고. 자, 그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돈도 쓰고 회사도 다니고 좀 이렇게 경제 계속 돌려서 이제 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또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게 늘어난다면은, 중국은 인구가 13억, 14억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늘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서만도 60만이었었는데, 자,
그 60만에 거의 한 26배, 28배가 되는 숫자가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 몇 명이라니까 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JP 모건에서 얘기한 거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이제 4%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위드 코로나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잘 간다면은 5.3%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 가능한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왜? 2년 동안 방역한다고 걸어 잠그고서 봉쇄를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매우 낮아졌어요. 0%대도 한 번씩 찍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걸 풀었잖아요. 풀면 당연히 성장은 해요, 무조건. 경제 성장이 전부 다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비관론에서 낙관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5.3% 이거 가능하려면은 확진자 숫자가 어마무시하게만 안 나오면 돼요. 확진자가 어마무시하게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심각할 정도로 죽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다시. 그러면은 좀 다시 방역을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거를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치를 이걸 봐야 된다. 요 수치에 따라서 관련주들 되게 많아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지금 움직인 종목들 되게 많은데, 국장에서도 자, 요거 수치는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중국이 사기를 치든 어쨌든 간에 저 수치만 낮으면 돼요. 자, 그리고 중국 방역 완화, 이제 뭐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부동산이 이제 소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꾸준히 계속 내려간 거예요. 왜? 경제가 돌아야지 돈을 벌고 부동산을 사든 뭐 비투를 하든 뭘 하는데, 지금 돈을 벌러 나가지도 못하고 소비가 안 되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서 경제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소비가 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도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기대감 다시 한번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철강석 가격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로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 강세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위안화 강세가 올수록 국장한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한국이랑 중국의 이제 수출 이런 무역 쪽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과 미국도 크지만 한국이 지금 가장 큰 곳이 중국이죠. 자,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은 분명히 커요.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아무리 그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 효과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한국에도. 그래서 한국의 위안화를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의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한국 원 달러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진핑이 이번에 그 사우디 이쪽 그 중동을 갔죠. 그래서 걸프 정상들한테 이제 석유가스를 전부 다 이제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갖다가 세계로 계속 돌리겠다는 거예요. 뭐 위안화로 솔직히 투자한 나라들도 되게 많죠. 중국에서 좀 못 사는 나라들한테. 자, 그것도 있고, 가장 큰 석유가스를 갖다가 요걸로 결제를 하면서, 그리고 세계 뭐 러시아 제재하고 뭐 제재를 해도 그 나라 거 러시아 거 지금 쓰면은 뭐라고 하잖아요. 막 석유 뭐 원유 상한제 이런 것도 있고, 상한제가 70불인가요? 그렇게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루트를 좀 뚫어야 되는데, 자, 빈살만은 당연히 미국을 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손 잡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5G 이런 것도 좀 선물을 한 것 같아요. 5G 깔 수 있는 거 한 30 몇 조 원인가 뭐 이 정도 선물한 것 같고, 친해요. 대충 보면 이제 주고 받는 게 좀 굵직굵직한 게 되게 좀 그래도 같이 함께 잘 가자,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우디 이쪽한테는 좀 더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 이거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위안화의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달러는 점점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 그 얘기는 달러 약세가 된다면은 원달러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1달러 기준당 위안화 가치인데, 자, 완만하게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는 조금 버티는 모습은 있습니다. 7불, 뭐 6불 때 지금 진입을 했다가 7불 때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거를 좀 크게 본다면은, 자, 주 단위로 본다면 여기에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좀 더 괜찮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6.7불, 6.7 위안, 6.7 위안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원달러 환율도 나쁘지 않을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 금리 차가 좀 있더라도 요 정도 이것 때문에 또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얘네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한 가지가 있죠. 금투세. 우선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거의 최악은 합의가 좀 된 상태예요, 여야 간. 자, 보게 되면은 5천만 원 어디 갔어 이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자, 금투세가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자,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은 이 중에 20%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과세하자. 그리고 3억 이상에서는 이제 초과시에는 25% 분리과세하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세를 때리게 되면은 다 도망을 갈 거예요.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뭐 엄청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돈 자체가 이걸 번다면은 5% 이상 번다고 했을 때 10억 꽂아 놓고서 5% 버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은 10억씩 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겠어요? 당연히 미장으로 가지. 이 세금 똑같이 내는데 미장 안 가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잖아요. 자, 세금을 똑같이 내면은 이걸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 부분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은 좀 다행이죠. 우선은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중대형 개미들, 뭐 대형 개미들, 뭐 큰 개미들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큰 개미들은 막 뭐 100억 이상 갖고 있다 이러면은 솔직히 그분들은 이제 맞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이걸 하지 말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완전히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요. 대주주 기준이에요. 대주주 기준이 지금 현재는 10억이에요. 10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한 종목을 지금 대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금투세 5천만 원을 진행을 하지 말고 대주주한테 그럼 매기자. 자,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애가 그 정도 벌게 되면 그걸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10억이 어떻게 대주주냐 하면서 지금 100억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당에서는 지금 100억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안 된다. 뭐 하면서 지금 10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 그래서 50억 원 뭐 절충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만 좀 정해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해지면은 우선 금투세는 유예가 될 거고, 자, 유예 2년이 될 거예요. 2년이 우선 되고 완전 폐지가 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우선은 2년 끌고 가겠다는 거고, 자, 그 뒤에 이제 또 나오겠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주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에서 이제 얼마로 할지 요 부분만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벌게 되면은 뭐 이제 이분들은 원래 세금을 냈으니까 대주주들은,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원래 연말 되면 도망을 갔거든요. 연말 되면 다 팔고 다시 연초에 다시 들어오고 요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크게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예 2년은 거의 확정으로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수치만 좀 나오면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했었던 그 최악으로 가지는 않았다 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것처럼 최악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한 2년 정도 뭐 증시가 좀 살아나는 2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내후년 분명히 증시는 빠르면은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 전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완전 바닥을 찍는 시기는. 근데 그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분명히 먼저 움직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4월에서 5월 보고 있고, 뭐 이거 보는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1분기 실적을 최악으로 한 대 맞고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4, 5월에 나오면서 그때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 여름으로 슬슬 넘어가면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는 배제하에 그런 거 다 배제하고서 그냥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뭐 근데 이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4, 5월 되기 전에 중간에 뭐 러시아 종전이 나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중국 코로나 이거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서 파월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또 이어준다거나 뭐 그랬을 때, 자, 그런 거가 있다면은 조금 더 이거 속도를 갖다 좀 땡겨올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1월에 나오는 실적들이죠. 이번 1월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봐야 되니까. 그리고 12월 그 전까지 12월까지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으로 좀 움직여 놔야지.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나스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바닥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10,000포인트잖아요. 뭐 10%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여기까지는 올려놔줘야지. 자, 이번에 여기까지 올려놔준다면은 자, 1월에 실적으로 무너지고 뭐 테슬라 실적이 안 좋다, 뭐 지금 테슬라 재고 많은 거 보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근데 그거 지금 이미 적용한
주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쇼크로는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막 여러 가지 나스닥 박살낼 그런 실적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좀 이번에 올려놔주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실적으로 다시 무너뜨리겠죠. 자, 요 박스권을 이어가려면은 이번에 올려놔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 이번에 1월, 2월 실적 때만 요 박스권만 안 박살내고 잘 버텨준다 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자, 그러면 완전히 횡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대를 해보고 금리 인하 기대,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자라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여기로 내려간다라면은 그 다음에 1월 실적이 나온다? 좋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본다면은 진짜 최악으로 본다면은 이거죠. 뭐 CPI도 안 좋고 파월이 얘기한 것도 안 좋고, 뭐 거기다가 내년에도 좀 금리 인상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안 좋고, 거기에다 1월에 만약에 실적들 애들 막 나왔는데 애플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폰 그 폭스콘 그것도 있고 애플 주가가 요즘 조금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들 나오면은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1월 달은 분명 안 좋을 건데, 분명 안 좋을 게 뻔한데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좀 올려놓고 만든 게 낫지 않냐 이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있을 CPI랑 FOMC가 완전히 12월 방향을 돌려놓을 거고, 자, 만약에 거기서 요걸 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최악으로 나왔다, 이번 주에 최악으로 나와가지고 만 포인트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막 내려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깼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아쉬운 얘기지만 그런 걸로 12월을 다 박살 내버리면 12월에 무조건 올려놔야지 1월에 맞을 구간이 나오는데, 12월에 여기까지 때려놓으면은 1월에 실적들 나오면서 이거 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정말 최악의. 그래서 이번 주 방향을 좀 보셔야 된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 좀 이거 지표들 좀 괜찮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